오늘 발제한 것은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의 효율적 관리 방안입니다. 주거용이라는 말이 사실은 용어에 잘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피스텔,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한 업무용 시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적으로 변화가 왔었지만 계속 주거 안에 입주민이 있지만 입주민은 거기엔 좀 대상이 아닌 걸로 이렇게 치부가 됐었던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오피스텔의 개념, 건축 기준.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 있습니다. 한 11번 정도의 개정을 했어요. 최근에는 더 많은 면적이 확대되기도 했고요. 이원화된 집합건물 관리 체계. 그리고 이거 준주택관리라는 어떤 집합건물법에서 그 사단법이 됐던 집합건물진흥원에서 발제한 연관 내용입니다. 법제 개편 방안, 개선 방안, 그리고 개별법상 그 주거오피스텔의 규정 내용. 그동안 개별법에서는 계속 주거오피스텔에 대해서 법안에 담고 있었습니다. 또는 규정에 담고 있었고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입법 사례, 취지 이런 내용인데요. 19, 20, 21대에도 지속적으로 집합건물법 의원 발의를 했습니다. 19라고 그러면은 2012년에 16년, 20대는 16에서 20, 21대는 21년에 20에서 24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공동주택 관리법도 발의 한 번 했습니다. 20년, 20대에.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1번, 2번 항목에 19, 20, 20대에 회기도가로 폐기되기도 했고 최근에 4월 28일 날 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후 시행이기 때문에 9월 29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류 중인 법안이 또 남아있는 것에 대한 그 취지나 내용을 보도록 하고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그리고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개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택법상은 준주택, 건축법상은 업무시설, 그리고 대부분이 또 규모가 있고 또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관리는 또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합건물법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상상 규정을 하기가 또 어렵고 인사특별법이라는 게 있고 또 공동주택에는 여러 가지 집합건물이 있다 보니까 상상이 또 정하기도 어렵고 그런 규정이 필요하고 또 행정청 감독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행정청 감독이 필요하다. 대부분이 대중교통 이용하고 생활편의 이걸 갖춘 수요층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오피스텔은 통계청을 보면은 2021년 기준 100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거 되어 있고요. 밑에 오피스텔의 그 내용을 보시면 가구당 면적이 4.3, 실제 1인명이 27, 한 1.48 정도, 그러니까 1, 2인 가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합니다. 그래서 2088년 3월에 최초로 건축법 시행령에 주거 규정을 했고 88 6월에 건축 기준이 제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95년 7월에는 오피스를 엄청나게 확장하는 공급 확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닥 면적 필요 없고 화장실 필요 없고 그 정도 다 할 수 있도록 했는데 2004년에 가서는 오피스텔의 주거 용도를 규제를 해서 업무 용도를 50에서 70으로 확대하는 그리고 바닥 면적은 전면 금지를 시켜버리는 그러다 2009년도에는 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해서 8호 우리가 말하는 국민주택 규모로 또 확대를 했고 욕실도 좀 5회배 정도로 올렸고 그래서 소형주택 활성화를 시도했고 2010년도가 중요합니다. 이때는 그 주거전용 오피스텔이라 해서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지정된 사항이 이때 이제 최초로 들어와서 오피스텔 규제 완화가 2010년 6월에 됐고 그 외에 2021년 11월에는 8호에서 120까지 주거 오피스텔을 얘기하는 겁니다. 120까지. 그리고 공공주택법에서는 150, 그러니까 공급 면적을 얘기할 때 150까지 확대하는 오피스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고요. 그 빨간색을 칠했던 2010년 6월 달에 그 내용을 보면은 이때 오피스텔 그 건축 기준을 제정하면서 반영을 한 게 주택법상의 준주택을 반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원화된 거는 뭐 사실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에 이원화되어 있는데 아시는 얘기겠지만은 첫 번째 전문적인 관리 그러면 주택관리제도하고 주택관리업을 얘기하는데 집합건물법에는 없습니다. 그 입주자 대표단이라는 규정은 관리단 집회 관리위원회가 있고 관리법에는 당연히 입주자 대표하고 동대표 4인 이상이라는 규정입니다. 관리 주체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집행기관인 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공간법에서는 위탁시 주택관리업자, 자치시 관리사무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약 부분은 공간법에서는 시도시장과 관리가 준칙을 마련하고 각 아파트에서 개정하고 그걸 시군구에 신고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 법무부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3월 28일 날 법무부에서 표준규약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관리비에 대해서도 이번에 개정이 좀 되면서 관리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부 공간법까지 세부 항목은 없고요. 또 공간법까지 K 아파트에 이런 어떤 의무 공개하는 것도 없고 다만 2020년 2월 달에 개정돼서 2021년 2월에 시행된 회계감사는 우리 그 공간법에서는 300세대인데 전유분 150세대로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 장기성의 충당금이라 해서 당연히 그 공간법에 돼 있고 자세히 써 있죠. 그런데 집합법에서 수선계획의 수립, 수선적립금, 징수정립은 소유자한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장기수선계획에는 접근을 했는데 세부 계획, 세부 내용은 좀 부족한 실정이고 또한 의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분쟁 조정은 당연히 뭐 집합건물, 집합건물에 따라서 또 공간법의 시군구나 종합분쟁에서 관리에 대한 감독. 관리에 대한 감독은 지자체 관리인에게 자료 제출, 이번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3월 28일 날.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공간법에서는 지자체장은 입자 대표의 관리지체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고 현장 조사, 현장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에서는 이 규정은 너무 많은 사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규정 때문에 제가 속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현장 조사하는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제일 밑에 한국집합건물진흥원에서 제공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준주택이라 해서 한번 그 집합 주거 규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아까 설명드린 오피스텔 주택법에 규정한 준택에 해당되고 건축법상의 업무 규제에 해당된다. 오피스텔 준주택은 대규모인 경우고 주거조정으로 사용되고 또 집합법으로 관리되지만 사실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상세한 규정과 행정처 개입이 필요하다. 개정 제안은 준주택 관리회장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공택 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의무관리에 대한 준주택 뭐 이런 용어를 신설하고 주택 관리 방법 자치 위탁 그리고 공간법 같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집합건물이가 건물 관리업 그리고 이제 준주택과 관리수정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한 연구 보고서를 소개를 하나 해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공동주택을 규정한 개별법. 그러면 개별법에서는 공동주택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제일 먼저 주택법이죠. 주택법 준주택은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주거시설을 대폭 인정했죠. 그래서 전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 생긴 거고요. 민간주택특별법에는 임대사업, 주택입니다. 주택. 그러니까 업무용 임대사업이 아니고 주거용 임대사업을 주택 임대사업을 가능토록 했고 거기 규정에는 전용면적 120까지 120이라는 얘기는 아까 오피스텔 건축 기준 120 최근 2021년의 개정사항을 포함해서 담은 것은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세법에서도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주택수에 가산토록 되어 있고 또 학구용지 특례법에서는 학생 수요 산정 시에 공동주택 범위를 포함하여 학교 시설 수요에 반영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에 입주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입주민이 있으니까 학생이 있고 당연히 그래서 학교 신설에 학교 수요 산정에 포함한 겁니다. 또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에서도 대부분이 이제 전에는 이제 중심선이었다면 건물의 중심선을 외벽에 내부선 우리 그 공간법으로 주택법으로 얘기하면 안목치수라고 합니다. 눈에서 보이는 치수로 산정을 받고 공공주택 특별법 아까 얘기한 공공주택지구 주택 가이드라인이라 해서 2021년에 제정해서 작년에 개정을 했는데 무조건 업무전용 오피스텔은 8호 이하는 바닥 면적이 금지되어 있고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150 평균 공급 면적 150 수준으로 가구수로 산정한다는 것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이면 아까 얘기한 여기 120에 가까운 그 전용 면적이 될 겁니다. 또 한 번 보기에는 이와 유사한 그 주상복합 아파트가 새로 있는데요. 밑에서 보면은 이 도입 배경이 입주민 간의 분쟁이 상당히 많았어요. 주거용 오피스 주상복합 아파트 자체가. 근데 이거는 사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게 아니고 건축 허가를 받은 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150세대 이상 있는 아파트 입주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2007년 4월 20일 공포하고 1년으로 시행을 했는데 그 직종에 왜 1년으로 시행했냐면 1년 동안에 주택관리자 자격자를 선임하고 위탁시 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장기성 계획 사실 건축허가에는 장기성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성 충당을 전입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재보안 사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의무관리 대상의 경우는 주상복합 아파트도 관리물이 공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우리 주거용 오피스텔 자체도 건축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와 좀 유사하지 않나 해서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입법 취지 입법례인데요. 사실은 19대, 20대, 21대 다 지나간 얘기를 뭐하러 하느냐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때 의원님들이 발의했고 발의한 내용들을 보면은 왜 주거용 오피스텔이 왜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나 그런 걸 한번 좀 짚어보자는 취지에서 적시를 했습니다. 보면은 집합적으로 불투명한 관리 운영, 분쟁 많죠. 또 관리비 투명성 제고 이런 부분에서 주요 내용이 여기 이제 계속 중복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영역의 경쟁 입찰 방지 이거는 이제 우리 주택관리법 사업자 선정제 지침을 따온 거고요. 장기성 계획 수립 충당 검청 또 주택관리사 배우시장 배치 관리 빨간 볼트라는 이번에 개정됐다는 걸 쓴 겁니다. 회계담보 운영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이건 개정이 돼 있고 그때는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집합건물 관리 정보 우리 이제 공공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이 있고요. K아파트라고 지자체장에게 관리의 감독권 부여 이건 빨간색을 안 한 거는 감독권은 부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현장 조사권이 없어서 색깔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면계획위원도 또한 마찬가지로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고 운영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똑같이 한국별 산출격 공개, 전자협절 도입, 여기는 특별하게 회계연도 사업계획 승인, 또 개정된 관리비 회계장부 운영 보관. 아까 똑같은 얘기고 표준규약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표준규약 지자체 신고. 위원회 의원도 마찬가지로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다. 그래서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개정된 같이 한국별 산출규약 공개를 했고 입찰 방식은 아직 안 되고 외부 회계는 돼 있고 정부 시스템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정부, 그러니까 법무부죠. 법무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아무래도 이제 관리단 집회 통지 의무라든지 이건 이제 집합건물의 전체를 총괄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관리 선임 사실 신고, 그거 어떻게 보면 주택관리사 배치 신고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 내용이고요. 임시관리 선임 정부, 관리가 안 될 때는 임시관리는 선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외부회계감사 의무와 수선계획 수립 및 충당도 있어요. 정리. 근데 의무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19대, 20대를 다 모아서 이제 법제사업위원회에서 모아서 한 게 결국은 이제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영업 환경 조성을 하자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개정을 하면서 외부 회계감사 의무와 수성계획 수입 수서 충당 등 정리 의무는 아닙니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19대, 20대에 발의됐던 내용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임기 만료로 다 폐기됐고, 아까 법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서 됐고, 하나는 이것도 임기경우는 그 전거죠. 19대도 폐기됐습니다. 21대가 이제 현재를 얘기하는 건데요. 김도우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는 이제 관리비리, 분담금 횡령 등의 문제 해결을 해서 이것도 개정이 됐습니다. 항목별에서 공개하고 전자투표는 아직 안 됐고 회계 5년간 보관, 계약서 공개 1개월 내에 그것도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정민 의원은 마찬가지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좀 똑같은 내용입니다. 항목별 세부 공개, 전자투표 방식 도입, 그리고 지자청의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감사권. 감사인데 현장 조사는 안 돼 있고요. 손갑수 의원도 주택이 오피든 주택은 아니지만 실제 1인가 5인가 주거용으로 사면 된다라고 해서 매달 관리비 사용료, 부분 소유자, 점유자는 세입자를 말합니다. 서명 보고 규약의 소관청 보관 이건 안 돼 있습니다. 규정에서. 장경태 의원도 마찬가지로 오피젤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관리가 공적 관리가 미비하다 해서 이것도 개정이 됐죠. 회계 5년간 보관 조사 감사권. 그 다음에 문진식 의원은 또 마찬가지인데 여기 분쟁 조정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고요. 그래서 관리 등록제도 지방정부 지도 감독권은 그대로 들어있고요. 분쟁 조정에는 응수 이런 식의 규정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이제 집합과몰입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제한해서 선유대상 집합과몰입 범위를 확대하고 회계장고 5년 보관 의무하고 지자청에 건물 관리권을 주고 법무부에서 직접 표준 관리 계획을 마련하겠다. 실제 그 속기록에 보면 17개 시도 중에 5개 광역시도는 속기록이 표준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12개 시도만 만들어졌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정 의원은 여기도 이제 관리 기준이 미비하다. 그래서 매달 회계장고 작성 또 분쟁 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줬고요. 여기 이제 이거는 사실 재건축관리라 들어있어서 쓴 거고요. 그래서 법제사업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했던 이 내용들 관리인의 매년 1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사무보고 회계장고 작성 5년간 보관 지자체 회계장고 보고 관련 자료 제출권 표준관리와 마련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내용이 쭉 같이 이 데이터로 되어 있는데 대안을 아까는 이제 아까 19대하고 20대는 폐기 만료했는데 이번에는 대안 반영 폐기라는 용어로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는 건 백혜련 의원은 20대에 그러니까 16에서 20대 20 회기 내에 아까 지방 건물 진흥을 소개했던 그런 내용과 동일한 세미나를 하면서 체계를 일원하지 않은 취지에서 관리사업체 해서자 제안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계류 중인 발의안입니다. 계류. 그동안은 이제 폐기되거나 대안 마련됐거나 해서 법이 개정된 거고 계류 중인 것 중에 김주영 의원이 발의한 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같은 집합법의 경우에도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소유자 간이 입주자의 권한을 제한. 이건 이제 점유자 포함한 거고 또 하나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전유 면적의 50% 이상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의무 관리 대상 공투를 간주 제한하자. 그래서 법 조문을 보면은 이 법에 따른 집합 건물로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전체 전유 면적 2분의 1 이상인 경우 주택이 2분의 150세 이상입니다. 이 법에 저촉하는 범위에서 공간법 중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자. 이거 현재는 계류 중인 건데
법사위에서 어떻게 해결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석준 의원은 공동주택이나 하자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 처리에 소홀할 경우에 분쟁이 계속되고, 근데 1인 가구들이 계속 청년들이 들어가 사는데 이러한 문제가 좀 해결할 필요가 있어서 하자 당부기간, 예치, 하자 비용, 용도장 사용, 여기는 뭐 우리 법에도 없지만 이 집합공학법 32세 지자체 통보, 사용자 부부장관의 제공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제 생각에 이제 예치제도를 도입한다는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회 의원은 하자 담보 책임을 지도록 하자라는 뜻에서 준주택 호텔의 경우에는 이보의 조장 범위 내에서 하자 담보 및 하자 문제 조정에 관한 지점을 준용,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법을 준용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는 아마 법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웅래 의원은 층간소음의 문제, 그거를 한번 좀 조문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김상훈, 이하경, 이동규, 박주민 의원은 그렇게 특별히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계류 대상이라서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21대의 계류적인 법안은 이렇게 정리가 됐고 지금 현재 소관위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제가 하겠습니다. 주거용편이라는 투명한 관리비를 위한 대안으로 집합건설법이 필요한 조문은 공동주택에서 대부분 가져왔습니다. 근데 20대 국회에서는 그래도 회계감사라든지 수성객 수립, 충당금 적립이라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3월 28일 날 제정돼서 9월 20일 시행이지만 그래도 회계사무보고를 소유자라는 것 세입자 포함해서 하고 5년간 보관 의무를 두고 정부의 표준관리기관을 마련토록 했고 지자장이 행정감독, 현장 조사권은 없지만 이러한 규정이 법안이 지금 9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뒷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개정 폐기된 조문하고 계류기획 법안의 조문 중에 추가 필요한 조문을 수정해서 한번 보완해 보는 방안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적인 개선방으로 집합법은 조문 중 보완이 필요한 것. 회계장부 5년간 보관이라는 걸 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비밀별, 비목별 세부 명세가 없습니다. 공관법 같이 이런 걸 좀 넣으면 좋겠다. 또 공사 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정부의 표준가액을 규약을 마련하고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는 소관청 신설하라는 여기 전에 폐기된 법안에 있지만 신설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운영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또 분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계속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집합건물에 대한 행정감독권, 근데 자료 요구권만 있고 여기 폐기된 의원들이 얘기했던 현장 조사권, 실질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야만이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봐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합니다. 그러면 폐기된 조문 중에서 도입할 건 뭐냐? 아까 이게 장기성 계획을 좀 제대로 좀 도입하자. 수립 기준이 없다. 아까 이게 뭐 준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면 집합건물법에서 참 좋은 얘기인데 그건 법적인 문제가 많고요. 집합건물 관리정보 시스템을 도입하자. 그런데 이걸 도입하기 어려우면 국토부에서도 집합건물법을 지금 상당히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그거를 준용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전자입찰이라든지 공사용역 경제입찰 도입에 활용하고 투명한 관리하고 입찰비를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했다가 법안이 없어졌긴 했지만 폐기됐지만 관리비리 신고센터 공관법에 당연히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을 넣어줘야 관리비리 불법행위 신고하고 접수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폐기된 조문 중에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주택관리사 배치. 주택관리사가 배치를 꼭 필요로 하는, 이거는 뭐 입주민이 있다면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야 됩니다. 또 배등시지상은 관리업 도입인데 이거는 또한 관리업제도가 집합 건물 관리업보다는 주택 관리업제도가 도입되면 될 것 같고 또 회계전도 이런 거 투명하게 하는 거니까 이것도 준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폐기되고 쭉 간 걸 제가 한번 의원들이 한 걸 나열을 해본 거고요. 21대도 폐기된 주문, 20대 공감법에 폐기된 주문. 그래서 현재 계류 중인 거에서 필요한 거는 아무래도 그 아까도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김재영 의원의 그 주택관리법, 공주택관리법에 적용을 받도록 준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아까 그 하자구성 예치라든지 오피자 하자동부 책임이라든지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한 공감법에서 도입될 건 간접흡연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 관리기획 지금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주거용피들의 그 관리의 집합건물 관리의 한계가 뭐냐면 집합건물은 주거용피들이 뿐 아니라 소규모 집합건물, 상가, 각종 업무시설, 산업시설이 적용되므로 집합건물법을 하나를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 또 민사특별법이라서 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또 개별법이 또 많이 변했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바닥면도 120 이상으로 확대됐고 여러 가지 세수의 문제, 임대주택, 학교용지 확보, 또 공간법의 그 가이드라인까지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법안이 참 좋은 법안이긴 합니다. 전면적 2분의 1 이상의 경우 해당 집합건물이 150세대 이상의 경우 공간법에 의무관리를 적용하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우리 공간법에서 의무관리 대상, 용어의 정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150세대 이상을 규정한다면 이 규정은 저쪽 이 말인데요. 규정한다면 좀 더 쉽게 오피셜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